자, 이게 자아 정체감입니다. 자아 정체감의 문제. 우선 이게 제가 외부에 있는 걸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아와 정체감. 우선 자아 개념입니다. 자아 개념은 이 청소년들의 자아 기술은 사회 및 성격 특성들의 많은 관심을 나타내며 청소년 시기가 되면은 유아 아동기 때는 호기심을 가졌다가 청소년기 되면은 이제 드디어 사회의 성격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신념 체계나 혹은 가치 그리고 사고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 때의 자아의 모습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아 기술들을 얼마나 발전시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아 정체감 형성이 빨리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보십시오. 사회에 대한 신념 체계 그리고 가치 그리고 사고 과정. 여기서 사회에 대한 신념 체계나 가치를 어떻게 형성하는가가 청소년기 때 나타납니다. 유아 때는 어디 있었죠? 가족 관계에서만 생기죠. 그러다가 이제 또래로 나아가면서 학교에 가면서 또래, 그 다음에 선후배, 그 다음에 기성세대, 어른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사회에 있는 다른 조직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신념체계나 가치, 사고과정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형성되는 것이 가치관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만들어지는 신념체계죠. 여러분 이 신념체계는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느냐? 가정에서부터 이미 만들어집니다.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요. 그러니까 어떤 신념체계나 가치를 가르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앞에 전제가 긍정적이라는 용어를 쓰면은 나중에 정체감이 긍정적 자아 정체감이 형성됩니다. 그러한 긍정적인 신념체계 가치, 사회의 어떤 모습을 갖추느냐 이런 신념체계가 나를 이끌어가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청소년기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표현하면서. 그래서 유아 시절 때 가정에서 신념 체계나 가치를 훈련시켜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이 엄청 약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신념 체계나 가치.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크리스찬들이 계시지만은 가장 좋은 신념 체계와 가치는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신념 체계를 가지는 것이 바로 긍정 심리와 긍정적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유아 아동 때 이제 영성을 갖추기 위한 이 신념 체계는 영성과도 관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교육을 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근데 종교교육 중에서 저는 기독교 교육을 하게 된다면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졌을 적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세계인들과 교류를 했을 때 상당히 대응하기가 좋은 체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으로서라도 청소년 학자 또는 지도자로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아 때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와 생활을 하느냐가 여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부모와 자녀의 대화 속에서 청소년의 신념과 가치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가 결정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고과정에 발전하는데 이 사고과정은 또 별도의 인지과정이어서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그러나 충분히 영향력을 미친다. 긍정적 사고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가치체계를 가정에서부터 세계적으로 우주 쪽으로 갈 수 있는 가치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청소년기 때 제대로 된 세계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이때 이것이 잘 확립이 되지 아니하면요 자신의 결혼관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경제관, 자신의 인간관 모든 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 나타날까요? 관심을 가지는 게 청소년기. 이때 자아가 청소년 자아가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그래서 신념책이나 가치 그리고 사고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는 청소년기 때 이제 드디어 저는 부모의 역할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청소년들은 추상적인 자아기술이 그들의 심리적인 반응을 어떻게 유도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자아개념인데 여기서 추상적인 자아기술이라고 했는데요. 청소년기의 특징이 아동기 때는 구체적입니다. 그러나 아동기 후기를 지나서 청소년기 초기부터 청소년기 내내 아니 그 이후에 모든 인지구조는 추상적이 되었죠. 추상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연역적이고 이러한 사고를 하는 시기가 청소년 이후의 시기거든요. 그 시작을 언제부터 하느냐? 추상적인 청소년. 여러분 그 객관적인 어떤 기술을 하는 것보다는 추상적인 기술을 하는 시기가 아동 후기, 청소년 초기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때 추상 미술 그림 그리는데 추상화 그리게 할까요? 초등 유아 때 추상화 그리려고 하면 될까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가봤나요? 안 가봤나요? 안 가봤죠. 추상이죠. 예. 그런데 그걸 유아 때 그리라 그러면 제대로 그릴까요? 예. 추상적인 사고를 하는 시기가 청소년기. 예. 그러면 청소년기 때는 그게 가능해요. 예. 연역적 사고도 가능해집니다. 과학적 사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추상적인 자아기술은 그들이 스스로의 심리적인 반응을 어떻게 유도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래서 청소년기 특징이 어떠냐면은 상당히 추상적으로 엄청난 가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끄집어내는 시기가 언젠가요? 청소년기다. 이때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걸 학습 과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학문적이라면은요. 그래서 학교에 다니면 당연히 추상적인 이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리 연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학문에 추상적인 인지 과정이 들어있어요. 지식들이. 그런데 자아기술은 바로 가정에서 좀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부모가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추상적이다 보고 상상적이다 보니까 그 청소년기 때는요 누구를 중심으로 상상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느냐 자아 중심. 청소년기 때 가장 특징이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서 자기 중심일까요? 타인 중심일까요? 내 중심. 그리고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인간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타인 중심. 남을 얼마나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죠. 그 사람이 현명한 리더고 현명한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인간은 발달은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사회화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유아들이 유치원에 어딘지 보내는 걸 아이들의 무엇을 형성하기 위함일까요? 사회화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사회화라는 건 뭔가요? 친구 또래들과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가 잖아, 그죠?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그 협력이 소통 중에서 협력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거든요.
인간과 인간의 단순한 이러한 협력도 중요하지만 인간과 사물과의 협력, 인간과 자연과의 협력, 인간과 영성과의 협력,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시기가 청소년입니다. 왜? 추상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아중심성은,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은요, 상상적 관점과 개인적 우화 현상으로 구분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이야기했느냐? 프로이드의 딸 안나 프로이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로이드는 5세까지 이야기했지만은 안나 프로이드는 청소년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구분은 그 기준입니다만은 청소년의 가장 중요한 성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상상적 관종과 개인적 우화. 상상적 관종은 뭔지 아시죠? 청소년이 상상적 관종을 만들어 놓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무대에 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다른 사람은 구경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면은 전부 나를 쳐다봐. 그래서 청소년기가 되면은 여자아이는 핀도 꼈고 화장도 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남자아이도 그전에는 그냥 하다가 조금 달라 보이려고요. 예. 왜 그럴까요? 상상 속에 관중들이 있는 겁니다. 전부 자기를 쳐다본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성이 뭔가요? 바로 이거 아닌가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거. 배우가 뭐 하는 것입니까? 전부 관중들이 다 누굴 쳐다보나요? 그 배우를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배우하고 결혼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예. 너무 개인주의라서요. 예. 상상적 관중,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특징이 뭐라고요? 상상적 관중. 그래서 집에서 하는 행동이나 하는 모습, 준비하는 것도 특출한 아이가 있어요. 그럼 특별히 이러한 청소년의 특징을 드러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상상적 관중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 많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것이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에 대한 특성 설명이다. 그러니까 개인적 우환. 개인적 우환은 뭐냐? 자신의 감정과 사고는 너무나 독특한 것이어서 다른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비현실적인 사고를 말합니다. 내가 황제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못하는 일이 없다. 네. 나는 다 할 수 있어. 네. 이것이 바로 개인적 뭐라고요? 우환입니다. 네. 개인적 우환. 그러니까 나는 못하는 일이 없어. 그래서 그 상상이 아니고요.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현실적이고, 예,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를 하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청소년기 때 자아중심성이 강한 친구들은 이런 사고를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하고 자녀가 대화를 할 적에 아이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이런 거를 느끼는 모습이나 생각이나를 감지할 수 있고요. 또 이런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어른들이 이 두 가정을 잘 모르니까 왜 저러지? 쟤는 왜 저러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은 이렇다. 네, 여러분 자아중심성에서 살아야 되죠.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타인 중심성으로 발전, 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청소년은 아직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어른이 돼도, 청년이 되고 어른이 돼도 이러고 있는 사람들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도 철이 덜 들었네, 한국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표현들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네. 그 다음에 정체감이 좀 확실하면은요, 사실 자아 존중감이 있습니다. 자기를 존중합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느낌, 즉 정서적 측면인데요.
느낌이 긍정적입니다.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신뢰하고 자신에 대한 자기 존중감을 가진 청소년들 주위에 자세히 찾아보면요, 많지 않은 걸 많이 봅니다. 왜 그런가? 유아 때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적극적이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아이가 자기 존재에 대한 긍정적이고 자기 존재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까 비현실적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자기의 능력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 존중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존중, 불안해지고 우울에 빠지고 결국은 자살합니다. 자기 존중감이 없습니다. 나는 최고다. 예. 왜 제가 아까 유아동 청소년기 때 교회를 보냈냐? 교회 가면은요, 이야기합니다. 너는 최고의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극치를 볼 수가 있거든요. 나는 대단한 존재네 하는 것을, 그래서 긍정적 자아적 체감을 형성하는데 기독교적 세계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자기 존재에 대한 느낌이 존중에 대한 느낌이고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 상호작용으로부터 형성됩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유아 때 자기 존중감을 가리키려면요, 가장 좋은 것은 아이에게 대한 말투를 예상말로 안 합니다. 낮은 말로 안 합니다. 높임말을 씁니다. 아이에게. 그러면 아이는 자아 존중감이 높아집니다. 근데 대부분 부모들이 야, 너 뭐 이러잖아요. 근데 정말 아이들이 자아 존중감이 높은 아이는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높여준, 존중해준 상호작용에서요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인관계,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끼는 걸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느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유아 수업 유치원 할 때거나 교회에서 지도할 적에 교사들이나 우리 다른 어떤 직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하대 못하게, 낮은 말 쓰지 못하게, 항상 존댓말을 사용하고 청소년들한테는.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렇게 하는 건 사석에는 괜찮습니다. 사석에는 높낮이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공공의 장소에서는 절대 예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의 자기 존중감을 높이려면요, 지금이라도 아이한테 그래서요, 예. 그런 표현이 상당히 아이에게는 자기 존중감을 형성하는, 유아 때 가정에서 자기 존중감을 형성하는 이해되셨죠? 작은 성취나 칭찬 또는 성공을 통해 형성된다는 자기 존중감은요, 작은 성취.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칭찬 또는 성공을 통해 형성되는데, 이 칭찬이나 성취나 칭찬을 성취나 성공을 했을 때 칭찬하는 것은 뭘 결과를 가지고 하지 아니하고 뭘 하라고요? 과정을 칭찬해 주라. 그래야 자아 존중감이 생깁니다. 가정에 자아 존중감 생기게 하려면은 아이의 호칭을 예로 표현하고 아이를 존중해 주고, 그 다음에 과정을 칭찬해 준다면은 아이는 자아 존중감 확실해집니다. 자,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발달. 청소년기에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과업이 바로 자아정체감입니다. 이 자아정체감이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하여 확고하고 통합된 느낌을 갖고 자기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사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 적합한지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아정체감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다 아는 것이다. 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과거 이전에 대과거, 그 다음에 미래에 대미래.
내가 출생하기 전에 엄마 뱃속에 태아로 형성되기 전에 나는 어디 있었어? 어떤 존재였을까를 고민하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릭슨의 이하에서 표현을 빌리자면은 자녀들 다 모아놓고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아는 것을 내가 책 한 권으로 해놨으니까 너희들이 다 읽어보고 아버지 닮아서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으로 한 권 정도는 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 내가 천국에 가서 너희를 위한 이런 기반을 조성해 내올 테니까 그때 우리 와서 다시 만나자 하고 꼴꼬닥 하고 가면 얼마나 기쁜 건가요? 안 죽어 하면서 이렇게 발버둥 치는 인간의 모습은요, 자아정체감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자아정체감 형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자아정체감이 발달한다는 것은 자아검토 시기를 심리적 유예기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이 심리적 유예기이면서도 사실은 발달 과업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가 끝나면은 이 심리적 유예기가 끝나서 청소년기가 끝나면 뭘 획득해야 될까요? 자, 정체감을 획득해야 되는데 안 되고 넘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릭슨의 단계별 위기를 잠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1단계 0세에서부터 몇 세요? 1.5세까지입니다. 예. 신뢰감 배부지. 신뢰감이 형성 안 되면 불신감이 형성됩니다. 둘 중에 하나 형성되는 거. 불신감이 형성되면 그 다음에 수치심으로 연결됩니다. 수치심이 형성되면 죄책감으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열등감으로 형성되고 정체감을 못 느낍니다. 예. 그래서 첫 시기가 영유아 때 신뢰감 형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에릭슨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프로이드는 후반기를 봐요. 똑같은 1.5세입니다. 자, 이때 이미 우리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때로는 불신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긴 있겠죠. 있긴 있겠지만 그러나 신뢰감이 더 커야 이 불신이 잘 치유되면서요. 이거를 잘 조절하게 되는 능력이 생기면서 자기 절제력이 생기면서 결국 회복 탄력성으로 나중에 바뀌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자율성, 신뢰감 다음에 자율성, 불신감 다음에 수치심. 이게 뭔가요? 항문기. 여러분, 아기가 안고 1.5세, 3세 때까지 변을 보고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 정말 항문기니까 재미있게 웃으면서 놀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조금만 지나가면은요, 아이는 부끄러워합니다. 그걸로 똥 싸놓고 오줌 싸면은 부끄러워할까 안 할까요? 수치심, 회의감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기죠. 생깁니다. 그걸 그대로 방치해버리면은 그 수치심, 자율성보다 오히려 수치심이 더 커버리는 성격이 만들어지면서 부정적인 발달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의존적인 부끄러운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 자율성 이 시기를 잘 넘어가면은 부모 역할을 잘 해서 넘어가면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 되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이 시기 때 지나치게 간섭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엄격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방치해버린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의존적인 부끄러운 인간이 됩니다. 이 시기가
또 중요한 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부모의 양육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의존적인 부끄러움인가 무엇일까요? 항상 그 뭐라 그러죠? 그 공주병 또는 뭐라 그러죠? 또 왕자병 같이 들렸어요. 그렇게 형성이 되고 맙니다. 왜? 모든 건 다 내가 안 하고 누가 하죠? 부모가 대신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의존적인 부끄러움입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율성도 없고 주도성도 없을 수밖에 없죠. 주도성 안 생기죠. 주도성 안 생깁니다. 결국은 내가 못함에 대해서 반대로 뭐가 생길까요? 죄책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 아이는 주도성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뭘 한다? 목표를 설정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목표 지향성. 그래서 사실은 주도성 대 죄책감이 언제부터인가요? 5세부터 7, 8세까지입니다. 5세부터 7, 8세까지. 소위 말하면 유치원 어린이집 갈 때예요. 그때 뭐가 만들어져야 될까요? 만들어져야 돼요. 이때부터 만들어져요. 네 꿈이 뭐냐? 너는 어떤 사람이 될래? 질문이 5세부터 7, 8세 되는 아이들한테부터 시작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자기 주도성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목표를 설정합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때 주도성이 억제되고 처벌하면 죄책감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됐어요. 두 정체성, 발달 심리가 충돌을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아이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시기에 죄책감이 형성됐다 그러면은요 아까 의존적인 데다가 죄책감까지 형성돼 버렸죠. 그럼 학교 이제 가는 시기가 이 시기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안 가고 싶어집니다. 학교에 안 가고 싶어져요. 그래서 결석률이 많아집니다. 6년간이라는 1학년부터 6년간 초등학교 과정이 전 세계적으로 다 잘 보십시오. 발달 심리의 근거, 발달 과학과 발달 심리의 근거에서 초등학교 과정이 다 길어요. 최소한 5년, 6년, 7년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 이때 형성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근면성이라는 것이 세계 근면성은 상당히 중요한 속성이죠. 아동의 근면성이 결정적인 의미인데요. 만약에 잘못되면 뭐가 생긴다? 안 되면은 근면성이 안 생기면 열등감이 생긴다. 여러분 열등감이 생기면 한참 공부해야 될 때 열등감이 생기면은 학교 적응도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래와도 형성이 잘 안 되고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인들과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지역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열등감 때문에 청소년기 때 정체감을 형성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제대로 발달되면 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 주도성이 형성되고 근면성이 형성되다 보니까 나는 어떤 걸 잘하고 나는 어떤 걸 못하는구나. 그걸 내가 알게 되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데 대해서 철저하게 대답을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확립하지 못한다 그랬을 적에는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그 다음 이후는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정체감이 위기를 마샤라고 표현합니다. MARCIA인데요. 마샤라는 사람이 그러면은 그 정체감의 위기를 4개의 순위로 나눴습니다. 어떻게? 위기와 관여를 조합하여서 4범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정체감 성취, 하나는 정체감 유해,
하나는 정체감 유실, 하나는 정체감 혼미. 그러면 각각 어떻게 구분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체감 성취는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신념, 직업, 정치적 견해 등에 대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 정체감 성취죠. 유해는 뭘까요? 보세요. 정체감 위기의 상태에 있으면서 정체감 형성을 위한 다양한 역할, 신념, 행동 등을 실험하고 있으나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의사결정을 하지 못해서 정체감을 아직도 의사결정을 못했으니까 유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실은 그럼 뭐냐? 유실은 신념이나 직업 선택 등이 중요한 의사결정에 앞서 수많은 대안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는 겁니다. 아예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않고 부모나 다른 역할 모델의 가치나 기대들을 그대로 수용하여 그들과 비슷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실. 유예는 나중에 달성할 수 있지 노력해서 개입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은 정체감 유실은 아예 개입해도 안 되는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가장 문제는 물론 혼미지만 이게 문제입니다. 정체감 혼미는 아직까지 자아에 대해서 안정되고 통합적인 견해를 가는데 실패한 상태. 유실,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찾아야 됩니다. 네. 그러나 이 실패한다는 건 정체감 혼미다. 이렇게 네 가지 지위로 나누는 거예요. 1번 빼고 나머지는 다 위기죠. 사실 위기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전체를 네 가지로 나누는 정체감에 대한 발달이론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마샤의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유실, 유예, 혼미 저는 다 똑같다 생각해서 크게 정체감 확립이냐 아니면은 미확립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기 때 정체감을 확실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정체감 역할을 획득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지원해 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0.1도 없습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부모 역할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때까지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획득 때까지 부모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바로 자아 정체감 획득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거 말고 하나 올려놓은 거 있죠? 원래 아니까 자아 정체감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제가 부모교육 예, 쭉 뒤로 한번 자아 정체감 있는 데 있어요. 자, 발달과학을 이야기한 사람이 하비거스트입니다. 미국의 교육과학자인 하비거스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일찍 주장했는데요. 개인이 속한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다시 말하면은 정체감에 대해서 옛날에 조사한 논문에 의하면은요, 한 논문에 의하면 YMCA에서 조사한 논문인데요. 제가 오래된 것이어서 잘 인용은 안 하는데 자아정체감 획득을 우리나라 사람과 미국 청소년 비교를 해놓은 있었습니다. 몇 년 차이가 나는가? 미국이 우리보다 자아정체감 획득을 3년이나 빨리 한대요. 우리나라는 더 3년이나 미국 사람보다 뒤늦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한 10몇 년, 20년, 10몇 년 전에는 우리가 미국하고 청소년들하고 국제교류를 하면서 홈스테이를 많이 시켰거든요. 홈스테이를. 근데 어느 날 미국에서 홈스테이를 전혀 안 받으려고 했어요. 왜 그랬느냐. 여기 중학생들 데리고 갔거든요. 중학생 데리고 가서 그쪽 중학생 자녀들하고 홈스테이를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정체감 차이 때문에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의식 구조가 또 틀리는 거예요. 이걸 몇 년 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만약에 우리 미국에서 중학생들을 하려면 너희들 고등학생들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한국의 고등학생들하고 미국의 중학생들하고 교류하는 것이 맞다. 이래서 지금 그 교류 잘 안 합니다. 거기서 반대를 해서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정책, 그러니까 개인이 속한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인간 발달의 각 단계마다 반드시 성취해야 할 태스크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발달 과학이었다. 또 발달 과학에서 우리가 쭉 그동안 이야기하고 학습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때 발달 과학이란 그런 무엇을 말하느냐. 각 발달 단계에는 뭐가 있다고요? 결정적 시기라는 것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비거스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0세부터 1.5세 때 발달해야 될 유아의 발달과 뭐라고요? 신뢰성.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가 비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가를 보려면 그 발달 과학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바로 신뢰성이다. 유아 때는. 네. 청소년 때는요. 뭐라고요? 자아 정체감이다. 자아 정체감을 확립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가장 깁니다. 사실은. 다른 데는 1.5세지만은 1년 반 이렇게 또 2년 3년 이렇게 나누었지만은 청소년기는 10년 12년 더 있어요. 그동안에 뭘 발달시켜라? 자아 정체감을 확립해라. 유해가 아니고 혼비가 아니고 정체감 확립을 해라. 그 시기 때 반드시 뭐를 발달시켜야 된다고요? 자아 정체감을 확립시켜야 된다는 것이 24, 5세입니다. 자아 정체감. 그런데 우리나라는 24, 5세가 대학 4학년 아닌가요? 근데 4학년 때 제가 대학 교수하면서 4학년 때 물어봤다니까요. 자아 정체감. 한국의 대학 4학년들 자아 정체감 되어 있는 친구가 글쎄요. 저는 3%에서 5% 밖에 되어 있지 않다. 나머지는 다 혼미, 유실, 유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은 제가 겪어본 대학생들을 봤을 때는 3% 내지 5% 정도만 정체감 확립되어 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과정을 열고 왜 이렇게 하게 됐느냐? 바로 부모 역할이 제대로 안 돼 있대. 모든 게. 제가 보니까 배운 모든 것들이 왜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될까? 그리고 이 아이들이 청년기 때 그리고 성인의 삶을 왜 미숙하게 살아갈까? 이 사회가 발달을 하려면은 그 청년 성인의 어떤 결과물이 정말 세상을 발달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기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왜 기여도가 적지? 그럼 세상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면 발전시키는 사람은 결국 10%만 간다. 나머지는 다 팔로우.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 사회가 그 리더가 50% 되는 사회, 50%가 리더인 사회. 어떨까요? 대단하지 않을까요? 그 사회의 발전 속도라든가 발전의 모습은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데? 누굴까요? 부모입니다. 저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때? 유아 때부터, 영유아 때부터 청소년기 때까지 부모가 어떤 역할을,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그래서요, 정말 가족의 문제, 가정의 부모의 문제 이거 말고
부모와 자녀의 문제. 부모와 자녀. 그래서 개인이 각 단계에서 결정적 시기에 발달 과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하비거스트인데요. 이 유명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만약에 다음 단계의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고 삶에 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결정적 시기를 잘 넘겨서 발달 과업을 완성하면,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다음 과업 발달에 곤란을 겪고 불행을 느끼게 되며 사회적으로 부적응하게 됩니다. 네. 자, 여기 하나 적어놨네요. 청년기가 18세부터 30세로 봤을 적에 일반적으로 결혼과 가정생활 준비, 배우자 선택, 배우자와의 생활 방법 합석, 가정 형성, 자녀 양육과 가정 관리, 시민으로서의 의무 완수, 친밀한 사회적 집단 형성이 청년기 때 발달 과업인데, 이 생활이 잘 되어야 행복한 삶을 정말 누릴 텐데 이게 안 된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안 됐다는 얘기죠. 그죠? 네. 여기서 안 됐다. 그래서 청소년기 때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부모의 역할이 참 많습니다. 학습, 진로, 성, 네. 그 다음에 심리정서적인 발달 과업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이 많다. 정말 이런 청소년기를 잘만 형성하도록만 만들어준다면 결정적 시기에 제대로 발달했으니까 청년의 삶, 청년의 삶은 이제 혼자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혼자 사는, 혼자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삶이잖아요. 예, 그 삶이 이제 앞으로 부모와는 떨어진 삶이고 단독인 독립적인 삶인데, 그 독립적인 삶이 정말 조직, 공동체에 속한 거시 국가, 이 지구촌에 영향을 미치려면요 어떻게 될까? 우리 정말 심한 고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체성 확립이 되면 성실감이 생깁니다. 성실감이 생기니까 이건 인성이거든요. 위에는 심리정서라면은 밑에는 인성입니다. 인성. 성실감. 그리고 청년기 때 뭐죠? 사랑을 진짜 제대로 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년기 되면은 지혜가 생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노인기 때는 진정한 배려. 그런데 제가 노인들을 보면서 배려 없는 노인들을 참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 전부 역기능들도 왔습니다. 이 발달 심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모두에 말씀드렸죠. 보육교사들이, 유치원교사들이, 교육학자들이, 교사들이 다 배워요. 그런데 이만큼 시간을 할애해서 배우는 학교는, 대학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제가 발달 심리를 제일 오래 하고, 강의를 제일 오래 하고 있습니다. 왜? 저는 살아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과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학교에서 부모들이 안 배운 사람 아니라니까. 배웠지만은 그냥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자면, 주도성일 때 뭘까요? 목적이, 아까 목표 지향성이 하죠. 이때부터 학습 진로가 이제 이루어지는 시기때부터. 근데 이미 그 전에 주도성이 생길 때, 이미 인성은 그 전에 뭐가 생기나요? 의지가 생기죠. 이 의지가 뭔지 아시죠? 학문 조절하는 시. 네. 학문기 때, 프로이드의 학문기 때입니다. 그 학문기 조절하는 것을 누가 훈련시키나요? 아이가요? 아닙니다. 누가? 엄마가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인성이 생기는 것은 발달시켜야 될 심리정서 발달 과업들이 이루어졌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우리가 자기개념,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자아전체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자기개념이
정확하게 형성되는 느낌, 그것을 우리는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죠.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 신념, 목표, 역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식, 느낌을 말합니다. 개인의 생애 동안 발전하고 형성하는 과정, 청소년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 정체성은 일관성과 동일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일관성과 동일성,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체성은 불변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청소년기 때 철저하게 획득해야 될 정체감, 자아정체감입니다. 이 자아정체감은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생을 형성하는 시기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까 하비거스트나 에릭슨 같은 경우는 바로 자아정체감은 청소년기 때 확립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그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개인은 자신의 가치관, 성격, 직업 목표, 성정체성 등을 더 깊게 탐구하고 형성하는 것을 우리는 자아정체감이라고 한다. 그랬을 적에 자아정체감이 성취되면은 자아실현을 이루는데 한 걸음 앞서는 거죠. 그래서 자아정체감이 청소년기 때 획득되어졌을 적에 성취되어졌을 때 그 다음부터 자아실현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다. 발달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실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현해 나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다음 목표를 향해서 실현해 나가는데 자아정체감이 성취된 사람이 자아실현을 해 나가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러한 자기 개념이나 자아정체감이나 자아실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탐구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인이 자신의 가치나 진로, 신념을 형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탐구했는지를 평가하고 어느 정도는 가치, 진로, 신념에 대해 얼마나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하는데 이러한 평가도 하고 관여하는 것을 우리는 탐구라고 한다. 이런 것을 노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유아기 때 형성된 주도성이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아정체감, 자아실현을 일어나는데 가장 기본적인 속성, 기본적인 발달 과학은 유아 때, 5세 때까지 이미 획득되어야 될 때 신뢰성, 자율성, 주도성이 엄청 생애 발달에 있어서 정말 기본적인 베이직이 형성되는 바로 이 5세 때까지 제가 모죽 이야기했죠. 뿌리를 얼마나 깊이 내려놓는가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 이 자아에 대한 존재가 얼마나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고 성취되고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 효과를 나타낼까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시기에 어떤 부모 역할을 해야 될까를 우리는 함께 학습을 했죠. 자, 이제 이 자아정체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 자기 개념이다. 아까 우리가 신념체계, 가치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유아 때 사실은 신뢰성, 자율성, 주도성을 형성해야 되는 시기에 부모와 자녀가 어떤 소통을 했는가에 따라서 긍정적 자기 개념이 형성되느냐, 부정적 자기 개념이 형성되느냐로 나누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긍정적 자기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려면은요, 유아 때 이렇게 영유아 때 영향을 주려면 부모가 어떤 사람이 먼저 돼야 되나요? 긍정적 부모가 돼야 돼요. 긍정적. 그래서 혹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앞둔 사람은요, 긍정적 자기 개념을 형성해야 되지 않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 자기 개념은 곧 긍정적 자아 정체감을 만들어낼 것이고요. 긍정적 자아 정체감은 긍정적 자아 실현을 이루어간다. 자, 여러분, 자아 정체감은 안 보이지만 실현은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이죠. 무슨 말이냐? 청소년기를 지났어요. 우리는 성인들입니다. 우리의 모습들 중에서 저분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보여요. 그래서 저는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 싫어. 우리 직원들한테도 제가 지난번에 교육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긍정적 자아 개념을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좀 살아가자 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 5월달 친구 교육할 때 제가 이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 자아 정체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쪽에 긍정적 자아 실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 이미 우리는 모죽과 같이 튼튼히 내리는 대나무냐 아니면 아닌 대나무냐의 차이는 이미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그걸 바꾸자 할 적에 얼마나 노력해야 될까요? 습관을 바꾸는데 연구자는 이런 이야기를 66일 걸린 사람이고요. 99일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평생 못 바꾼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년기 때, 아동 청소년기 때 습관을 바꿀 수 있으면 빨리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66일과 두 학자들 이야기를 종합해서 66일과 99일, 2개월과 3개월 사이에 청소년들의 습관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 청소년기 때 최대 관심이 뭐죠? 학습이잖아요. 그래서 학습으로 바꾸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학습 코칭 주기표 이야기 드린 거 있죠. 시간관리, 목표관리, 시간관리, 외적 이야기. 습관 바꾸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습관 바꾸. 누구에게?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자기 최대 과제가 좋은 학교, 좋은 사람 이것이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공부 열심히 해라 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학습 패턴을 어떻게 하게 만들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과 연관시켜서 주기표를 만들어서 제가 그때 그 이야기는 안 드렸습니다만 습관을 바꾸려면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려면 2개월에서 3개월 열심히 이 과정대로 해봐라. 그래서 저한테 학습 코칭 받으러 오는 친구가 여기 와서는 안 했는데 서울에 있을 때 했거든요. 주말마다 했는데 꼭 처음에 시작할 때 부모하고 이야기합니다. 3개월은 나한테 붙여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꼭 합니다. 그럼 3개월 동안 뭐 할까요? 그 주기표 학습 계획서 세우는데 일만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는데 2시간씩 만났는데 그때 꼭 점검하는 게 일주일 시간 계획표 결과를 점검. 그리고 다시 코칭하고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일주일에서 하는 그것을 8주 내지 12주를 계속 훈련시키면요 아이들은 습관이 바뀌어집니다. 공부 잘하는 습관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공부방을 개설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긍정적 자아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청소년기 때 긍정적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용과 노력에 관련해서 마샤의 자아 정체감 4가지 지위 여러분 못했죠? 정체감 유예 이걸로 볼게요. 유예. 뭐가 없나요? 관여는 없고 뭐죠? 노력은 하지만은 관여가 없다 보니까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형성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 덜 됐다는 얘기. 이거는 아예 노력 안 하는 것이 바로 정체감 유습입니다. 관여는 어느 정도는 있는데 정체감은 어느 정도는 있는데 노력은 안 하는 것을
우리는 유시라고 말하고요. 노력도 안 하고 전혀 정체감에 대한 의미도 전혀 없는 것을 정체감 혼미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자, 이제 그 자아정체감 형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아정체감 형성과 청소년기 때 획득해야 될 발달과학 중 하나가 도덕성 발달. 도덕성 발달. 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큰 화두가 청소년기, 청년, 젊은 세대들의 인성 문제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많은 범죄들, 특별히 인성과 관련된 문제들 나왔을 적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도덕성 발달이 언제 이루어져야 되느냐? 청소년기 때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이 청소년기 도덕 발달을 콜버그와 다른 학자들도 이야기했는데 제일 많이 인용되는 것이 콜버그입니다. 콜버그는 세 수준으로 나누었습니다. 인습적인 수준,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도덕을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인습적 수준이 있고, 요거 정도를 넘어서 후인습적 수준도 만들고 전인습적 수준을 만들었습니다. 도덕이 습관처럼 배어있는 걸 기준으로 했을 적에 그 전과 그 이후를 나눠서 전체를 6단계로 만들었습니다. 인습적 수준이 3단계, 4단계, 전인습을 1단계, 2단계, 후인습을 5단계, 6단계 이렇게 해서 3수준 6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각각의 단계를 볼게요. 인습적 수준을 먼저 보겠습니다. 대인관계적 도덕성, 대인간 조화와 착한 소년, 소녀 지향 인습입니다. 이 정도가 기본이라는 거죠. 네, 기본입니다. 요걸 조금 넘으면은 같은 인습적 수준인데 반드시 지켜야 되고 도덕성을 발달시켜서 지켜야 되는 어떤 수준이지만은 요거는 이런 수준에서 착한 소년에서 좀 더 나아가서 법과 이게 법입니다. 법과 질서, 사회 체계의 도덕성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법과 질서 지향이죠. 요거는 착한 소년이고요. 예, 법과 관계없이 착한 소년이고, 요거는 뭔가요? 법을 지켜야 되겠다. 질서를 지켜야 되겠다. 빨간불, 소, 파란불 지나가. 예. 그런데 빨간불, 파란불 없을 때도 착한 소년, 소녀는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러나 법을 정해놓고 지켜나가는 그 다음 단계다. 그런데 요거 이전 볼게요. 후인습 볼게요. 법과 질서를 지향하지만은 이만큼을 못 지킵니다. 그러나 후인습은요, 민주적, 사회적, 계약적, 도덕성, 사회계획과 합법적 지향, 이건 철저하게 법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그 법을 지키다 보니까 법을 잘 지켜나가다 보니까 법은 뭔가요? 사회의 중용을 지키는 어떤 기준을 말하고 있죠. 엄격한 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으면 법 없이도 이제는 보편적인 윤리, 도덕성을 발휘하겠죠.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인간은 보통 여기 단계까지 와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 단계에 있느냐? 아니면 여기는 법과 질서 때문에 이거 없으면 나 안 지킬 거야. 이러고 살아갈 거냐? 예. 이렇게 살아갈 거야. 여기 이제 인습적 수준, 후인습 수준인데 전인습은 뭐냐? 타율적 도덕성. 타율적 도덕성입니다. 너 이러면은 안 돼.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초등학교 가면 이거 배우기 시작했어. 예, 저기 어린이집도 배우기 시작합니다. 어린이집에 가면은 바로 타율적 도덕성 때문에 그래서 교통 체험하기도 하고 일일이 이거 하면은 처벌받아. 그래서 처벌과 복종에서 도덕은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인 도구적 도덕, 도구적 상대주의 지향입니다. 이것은 꼭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이런 정도의 도구적 상대주의. 이건 나한테 도움이 안 되겠다라고 하면은 법과 질서 아무 상관없이
착한 소년, 소년 없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요 정도. 이거는 처벌과 복종이고, 이건 도구적 상대주의고. 드디어 착한 소년을 왔다가 법과 질서를 지향했다가 철저하게 법과 질서를 합법적으로 해다가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이렇게 두 단계씩 인서블 수준으로 전인섭, 후인섭 수준, 3수준, 6단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시사점은 교육에 있어서 우선 과업의 적기성이 있다. 즉 인간은 매 시기 그 과학과 학습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적 기회가 있고 이 시기를 놓칠 경우 교육의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덕성도 이런 시기에 맞게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교과서에 보면은 이 수준에 맞춰 가지고 6단계로 나누어서 교과 도덕 수준을 그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때로는 그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단계의 기초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차근차근 쌓아 나가야 된다. 참고로 역시 또 미국과 우리나라의 청소년기 도덕성 발달을 고등학교 2, 3학년 중심으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준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우리나라 수준. 몇 단계에 해당될까요? 우리나라.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지금은 어떤지 제가 지금 조사는 못 찾아봤고요. 이 중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청소년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 3학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은 몇 단계일까요? 우리나라는 3단계, 미국은 5단계였습니다. 도덕 수준도 차이가 났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논문을 그때 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청소년 지도자로서 고민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한 사람이 지도자로서의 역량 부족을 느꼈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자라는 어쩔 수 없이 결론을 내는데 왜? 이런 문제는 사회와 전체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 전반의 어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담아서 부모 교육에 새로운 부모 교육 운동으로 편찬해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서 아셨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도덕성 발달까지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 제가 나눠드린 그 PPT 자료 중에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요. 이미 해둔 부분들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과정에 제가 강의하는 내용 전체였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오늘 제가 10분이 속에 있어서 일찍 또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전체 과정 한 과정 정리를 하면서 질문 여러분들의 소감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